노동위원회 판정,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판정위원한테 로비하면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판정위원이랑 개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연노무사님께서 아주 훅 들어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질문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답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해고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정원 노무사입니다. 자, 지난 방송을 올린 후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해고라 광장을 시청하시고 사건을 위임해주신 의뢰인 두 분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연노무사가 결과 소개해 주시죠. 네, 한 분은 모 협회에 재직하시다가 회사에 소위 찍혀서 대기 발령을 받으신 분의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한 건은 모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수습 해고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가볍게 이겼고요. 두 번째 건은 화해로 종결되어 의뢰인분께서는 원하시는 충분한 금액으로 금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신 분은 얼마 전에 첫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었고, 두 번째 소개해 주신 수습 해고를 당하신 분은 어린 아이의 아빠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과 대화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두 분 전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는 분들이란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랑 좀 많이 닮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자랑 그만하시고 빨리 본 방송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방송 주제는 지난번 노동위원회의 오해와 진실 1탄에 이은 2탄이잖아요.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 전에 지난 방송에서 노동위원회 오해와 진실 7가지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채널에 올린 노동위원회의 오해와 진실 1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노무사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우선 지난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니, 지난 방송에 이어서 8번째 질문입니다. 호다닥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행 강제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1차 진호위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나름 대기업이라 2차 중노위는 이유서 연기 신청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1차 진호위 이행 강제금은 어떤 식으로 얼마가 책정되고 언제 집행되는지,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이론상과 현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이었습니다. 네. 우선 이행강제금 액수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판정의 대상이 된 인사조치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우선 법령의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액수는 위반 행위의 동기,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표와 같은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역시 해고가 가장 센데 1회에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휴직 정직은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행할 때까지 2년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최고로 부과되는 경우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다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네, 저도 우리 푸다당님 댓글 보고 궁금해 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푸다당님께서는 저 이행강제금이 사용자의 이행을 담보할 정도가 되느냐를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그건 통계가 되잖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우 1회 이행강제금 부과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기에 초심치면 바로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받고 나서 꼬리를 내리고 하야하거나 아니면은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기업 외국계 기업은 저 금액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모양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야 될 일은 딱히 없는데 보통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한테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흑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초심 기각으로 상황이 불리하여 노무사 수임이 여러 번 거절당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 중입니다. 위원회가 주로 사용하는 판단의 매뉴얼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고 해당 포인트를 전혀 준비하지 못해서 초심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님들은 우선 사건 전체를 훑어보고 전략을 짜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여 이유서 흐름도 엉망이었고 회사 쪽 노무사가 감정적으로 도발했을 때 쉽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흥님의 댓글은 별도의 질문이 없이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사연과 연관된 질문을 제가 직접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감정적 도발에 무너졌다고 써주셨는데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서면이나 신문회의 때 감정을 표출하는 것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답변 드리는데 이건 사실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이나 신문회의 때 감정 표출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감정 표출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측에서 해고 등으로 현재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 그 외에 감정 표출, 특히 분노의 감정 표출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절대 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준준님의 댓글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이상한 판정이 계속 나오면 언젠가 언론에서 제대로 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번 댓글도 질문은 없습니다만 연관된 질문으로서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판정위원한테 로비하면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판정위원이랑 개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연노무사님께서 아주 훅 들어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질문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답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연노무사님은 법무법인 홈페이지나 광고 보셨나요? 정가일보도처럼 사용되는 광고 포인트가 있죠. 나는 전관 출신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 전관 출신이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보다 수임료 또한 비싼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전관이 통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관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3인의 합의제 기구잖아요. 어느 한 명에 대한 로비, 네트워크를 통한 결과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2명, 3명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비록 판정 권한은 없지만 판정위원들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사람들로 신문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사건의 당사자라면은 판정위원 명단을 딱 보고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나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내 사건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청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이유들로 노동위원회 공정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믿을 만한 기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전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데 꿀팁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금전보상을 많이 받는 법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해고라 광장에 그 주제를 다룬 영상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전보상을 많이 받고자 한다면은 꼭 지켜야 될 3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건 진행 초기부터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을 절대 드러내지 말아라. 휴전을 원한다고 바다에 미사일을 날리는 국가에게 휴전은 언감생심이고 원하는 결과대로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둘째, 신문회의 직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야 상대방이 화해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금전보상 금액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전보상 명령 신청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건을 스스로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미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해 놓으신 경우가 꽤 있던데, 금전보상 명령 신청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건의 담당 조사관이 서면의 제출 기한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조사관이 지정한 날짜를 넘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쉬운데요. 불이익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납기와 완성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할 때는 완성도보다는 납기가 먼저입니다. 납기 놓친 완성도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서면 제출은 좀 다릅니다. 조사관이 지정해준 납기에 맞춰서 완성도를 떨어뜨리거나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서면 제출은 완성도가 우선입니다. 노동위원회 관련해서 다룰 내용은 정말 많은데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쳐야겠네요. 지난 방송 7개, 이번에 5개, 총 12가지 질문을 2번에 걸쳐서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노동위원회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2번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도 주저없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또는 사건 의뢰는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부모민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